이제 2부 순서로 해장단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애틀랜타 총영사관 유봉렬 부총영사님의 세계 속의 한국, 남북 관계와 주요 외교 정책입니다. 유봉렬 부총영사님의 양력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불문교육과 81학번, 프랑스 켄 대학교 불문학 박사, 이화여대 중앙대 불문과 강사, 1997년 외교부 입부해서 1997년부터 2002년 외교부 서유럽과 근무, 2001년부터 2004년 주 프랑스 대사관 근무, 2004년부터 2005년 외교부 통상투자진흥과, 2005년부터 2006년 외교부 서유럽과 근무, 2006년부터 2008년 주 티니시 대사관 참사관, 2008년부터 2011년 주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 2011년부터 2013년 외교부 공보과장, 2013년 2월 14일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부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양력이 상세하게 소개돼가지고 지금 결혼은 했고요. 딸 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을 한 때였어서 신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연을 드렸었습니다. 올해의 제목은 굉장히 딱딱해서 여러분들께서 저 양반은 해마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졸리게 만드는 주제만 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는 다 각 지역 한인회 회장님들이시고 그 지역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저희 총영사관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맥을 같이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그 회장직을 수행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정부가 이제 벌써 1년 지나서 2년차 이제 본격적인 그 시기로 들어가는데, 신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포함해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그 강국들과의 외교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가급적이면 길지 않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속 듣고 계신 말씀이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동북아 정세하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개략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한반도라고 하는 우리가 그 남북한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이 한반도 지역은 오랜 옛날부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지정학적 현실이 불행하게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과거에 이제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현재 과거에는 우리 정세의 흐름에 우리나라가 수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굉장히 급급했어요. 그건 최근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힘이 있는 나라가 될 때까지 상당 기간 계속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높아진 그런 위상과 역할을 바탕으로 우리 입장하고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이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정책을 펴야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한국의 절대적인 국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보다 강한 이웃 국가들과 마주하고 있고, 또 이 분단이라고 하는 전략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사실 모두 다 완벽하게 발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책이 있는데요.
코리아 리본이라는 책인데 한번 보시면 일단 책 자체도 보기 좋게 만들어졌기도 했거니와 내용이 과거와 현재를 완벽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말씀도 있고 책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여기 미국 분들께 한국의 모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작된 책이에요. 국가보훈처에서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우리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분들께 드린다고 만들어서 이게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서 제가 아무래도 여기 회장님들께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참고를 하시고 제가 2권씩 일단 드렸는데 혹시 꼭 누구한테 미국 분한테 선물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더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개략적인 기조가 아마 다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몇 마디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날의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민족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이 자신의 역할을 많이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또 통일의 완성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완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세계화, 지구화 이런 물결에 동시에 대응해야 되는 여러 다중적인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하고 번영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동북아와 아태 지역이라는 지역 차원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은 다른 나라들이 직면한 도전보다 양과 질 이 모든 면에서 엄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군 육군 참모총장이 레이먼스 오디어인가요? 그분이 한 아주 중요한 발언을 제가 하나 눈여겨본 게 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국제사회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사태는 한반도 전쟁이다 라고 발언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 저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 전쟁이 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최상의 목표일 것이고 이 육군 참모총장이 한마디 덧붙인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우려할 만한 사안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오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러분들 계속 듣고 계시지만 이런 급변하는 이런 사태 속에서 자칫 지금 나이도 어린 김정은이 뭔가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한바탕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 젊은 친구의 실수 하나로 전 세계가 다 안전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김정은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전 세계가 김정은이 과연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면서 주목을 했지만 김정은은 건재하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훈을 이어받아서 쳐낼 사람 다 쳐내고 그게 자기 측근이든 자기 식구든 다 하면서 아주 자리를 잘 잡아서 3대 세습이 거의 완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김일성, 김정일의 이 통일 유훈을 계속 강조를 하고 또 김정은의 어떤 통일 지도자 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작을 하고 있죠. 금년 신년사에서는 올해는 김일성이 조국 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 마지막 집필을 남긴 20돌이 되는 해다 라고 또 막 의미를 부여하면서 김정은이 그런 김일성, 김정일의 뜻을 이어받아서 굳건히 통일의 유훈을 잘 이어받아 가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월 초였어요. 최근에는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이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태양이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남조선이라고 하니까 남조선 당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통일 준비니 뭐니 하면서 흡수 통일의 야망을 노고라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흡수 통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단어만 들어도 바로 아시겠죠? 한국이 북한을 흡수한다는 거고, 지금 북한이 계속 선전하고 있는 거는 예전부터 이런 그 연방 체제, 그러니까 한 국가에 두 가지 체제를 놓고 그거를 연방으로 해서 남북한을 존속시킨다는 게 이제 북한의 생각인데, 저희는 지금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이제 일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앞서 말씀드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계속 북한 측에다 이야기하면서 또 전 세계를 상대로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남북 관계가 발전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되면서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근본적인 그 프로세스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연방제를 계속 이제 주장을 하면서 또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늘 해왔던 얘기들이에요.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그래서 지금 남한 내에 우리 용공정보를 수립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공산화한다라는 이런 야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반도에서 무슨 전면전이 일어나거나 뭐 아니면 북한이 갑자기 무슨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 내에서 계속 남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거짓말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그 대남 거의 욕설에 가깝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막 욕을 퍼부으면서 속임수를 남한이 쓰는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3대 세습 과정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북한의 이런 그 대남 선전 공작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 사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현재 북한이 해왔던 거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더 불확실한 거는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도 이 방향을 저희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예측을 못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바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북한 핵 문제죠. 북한 핵 문제가 전 세계가 다 우려하고 있는, 결국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앞서 육군 참모총장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핵하고 미사일 등의 이런 대량 파괴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김정은 체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저희들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하에 북한은 과거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건지, 뭘 하려는 건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이런 거를 예측하기가 힘든 어떤 전략적인 모호성에 있었어요. 애매모호하게 함으로써 온 세계가 북한을 쳐다보면서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구사했었는데, 김정은은 조금 다릅니다. 김정은은 아무래도 나이가 젊어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체제를 빨리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김정은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발표를 했고 자기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핵 군축을 요구했고 북한 헌법에다가 핵무기 보유 조항을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식으로 바로 자기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 결과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이런 전략적인 모호성을 자기들이 싹 걷어내고 안개를 거치게 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끔 만들고, 바로 그렇게 국제사회 전체하고 북한이 등을 지게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원해줬던 중국하고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북한이 애매한 전략을 씀으로써 중국은 중국대로 전략적으로 북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늘 이렇게 자기 리들 브라더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는데, 지금 국제사회에다 대놓고 이렇게 북한이 막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원으로 자기가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막 엉망진창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 감싸줄 수 없는 단계에 이제 이르렀던 거죠. 더군다나 북한의 핵개발은 또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 내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위협 때문에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 이익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북한이 모호성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중국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편안한 그런 공간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었는데, 북한이 이런 모호성을 거두어들이면서 중국에게 여유 공간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당황하고 약간 그 목을 조이는 듯한 그런 그 숨막히는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 내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핵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고, 핵실험 이후에도 그 중국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중국 내의 네티즌, 중국도 이제 거의 그런 그 자유주의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북한을 대놓고 비방하는 그런 북한 비호감 부류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들어온 이후로 중국은 점점 더 북한과의 관계를 그 과거의 각별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보통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과연 바뀌었느냐? 저희가 굉장히 금방 궁금해지는 질문이죠. 저희 생각은 중국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고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스리고 컨트롤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전환기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직은 저 악동 북한이 과연 뭔 짓을 할지를 조금 더 워치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핵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이제는 다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이 핵폭탄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이 핵무기를 충분히 소형화하고 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이제 그 기술을 보유를 해서 북한이 자유자재로 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의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국제사회가 보기에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다 이제 용인한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국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핵을 개발해서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하지 않고 있죠.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깡패국가 정도로 이제 저희가 그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있고, 핵 보유국이라고는 분명히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보유국은 아니라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결국 지금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북한의 이러한 위험적인 도발성, 그 다음에 북한 핵 보유, 기술 보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결국은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회 경로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우회 경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북한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뢰 프로세스를 확보를 해서 이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정착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이 같이 개발을 해서 북한도 어느 정도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도발을 하지 않는 나라로까지 안정되게 해줌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통일의 단계로 나간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바로 옆 나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신뢰를 정착시킨다는 그런 안목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한 번 잉잉대고 한 번 징징대고 한 번 뭐 도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 막 변해야 하는 이런 작은 태도에 일희일비한다 그러죠. 그렇게 노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뚝심이 있는 정책이죠.
이 여성 대통령이 들어와서 과연 어떻게 이제 이 중대한, 그때 막 한참 북한이 개성공단 막 문 닫고 이렇게 어지럽히는 상황에 들어와서 출범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다분히 철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뚝심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그 북한뿐만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아베 총리하고 대결하는 것만 봐도, 그리고 그 옆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 프로세스를 봐도 굉장히 뚝심 있는 그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반도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개념의 중심은 신뢰죠. 신뢰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냥 믿어주자, 우리 동포니까 믿어주자라는 그런 순진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신뢰는 상대방과의 사이에 약속 이행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서로 인터액션으로 가는 것이 신뢰인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만 믿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신뢰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 간에 지속 가능한 관계,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협력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그런 엄중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잠깐 아베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넘어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라는 것까지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아베 총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굉장히 속을 썩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한 번도 정상회담을 갖지 않고 1년 넘게 지금까지 뚝심 있는 대일 정책을 썼습니다. 결국은 어제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보고서 적어봤어요. 아베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국회에 출석해서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다마를 계승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얘기했던 이 무라야마 다마하고 고노다마를 일축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거였죠. 자기가 계승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다마와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발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덜어드리고 한일 관계와 동북아 관계가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이제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저거를 사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한일 관계가 다시 정상회담도 하고 정상화될 거다라고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밝힌 청와대 대변인이나 저희 외교부 대변인이나 일본 관계 전문가들이 하는 한마디에 요약된 말로는 진정성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지금 이 흐름을 보면 1년 넘게 버티던 이제 아베 총리도 망언을 슬슬 이제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해서는 결코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것 같고, 일단 현 단계에서는 저희 쪽의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일본이 과연 예전에 2차 대전 직후에 독일이 어떻게 유럽 국가, 이웃 국가들한테 사과를 해서 지금 오늘날 독일을 다 친구 관계로 정립을 시켜 나갔는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를 사과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그 교훈을 반드시 일본이 뼈저리게 느끼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다 돌아가시기 전에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서 본인들의 죄를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본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있어서 가장 큰 한 축을 차지하는데,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축에 있어서 굉장히 지장을 받았던 거거든요.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관계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그 외교부에서 과거에는 주 워싱턴 대사관이 제일 큰 공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주 베이징 대사관이 제일 큰 공간입니다. 외교관 수가 베이징에 최고로 많고 그 다음이 워싱턴이에요. 그만큼 중국 관계가 커졌죠. 물론 외교관 수가 몇 명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양대 국가가 G2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잖아요. 이제는 중국이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전 세계 경제나 전 세계 정치까지도 좌지우지했을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외교관으로서 보는 중국은 조금 요거하고는 방향이 다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중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GDP가 커지고 그렇게 큰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고 시장 경제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것들을 단시간에 따라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그런 전통하고 중국이 삽시간에 그거를 경제력 하나로 먹어서 대등하게 이렇게 대결할 거라고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부상한 것은 사실이고 이미 부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워를 중국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죠, 외교적으로.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러시아가 어느 순간 확 해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무너져 버려서 이 전체적인 냉전 구도는 다 해결이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중국이 확 올라와서 우리는 또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하고 동북아 평화협력도 구상해야 하지만 우리의 살 길을 아주 힘들게 찾아가야 하는 또 그런 국제사회 정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가 본 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 정세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그 트러스트 폴리틱이라고 하는 신뢰 외교를 남북관계도 그렇고 대미관계도 그렇고 대중관계도 그렇고 이제 대일관계까지 그렇게 계속 뚝심 있게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용기를 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용기를 내서 보다 능동적으로 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어떤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모이신 우리 동북아 얘기를 하다 보니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각 지역 회장님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번영된 미래 그리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날까지 단합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를 우리 재외동포 모든 분들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